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셰익스피어 전체 수업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이 비극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학입니다. 이 말은 비극은 고통의 원인을 제시하고 고통의 과정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승화하고 통과하는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비극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비극은 고통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비극은 비관적인 문학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비극 또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햄릿은 선택의 문제에 내포된 비극이고 오셀로는 질투의 비극이며 리어 왕은 고통의 비극이며 맥베스는 흔들리는 욕망의 비극입니다. 이들 비극에 드러난 야심과 집착, 정념과 욕망과 질투와 소유욕은 모두가 다 비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다한 욕망과 집착, 오만성과 판단의 오류는 비극적 파국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안다는 인식의 오만, 나만이 할 수 있다는 행위의 오만, 자기만이 가질 수 있다는 도덕적인 오만,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항상 옳다는 착각과 아집,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극 작품의 인물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고통을 겪으면서 겸허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집착과 아집을 드러내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변모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라는 경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물음과 깨달음의 문학입니다. 햄릿의 망설임과 선택, 오셀로의 질투와 파멸, 맥베스의 욕망과 야심, 리어 왕의 고통과 인식의 이면에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곧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경구를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각성, 고통이 결국은 자기 신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각성과 깨달음,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 견디는 인내는 인간의 정신적 키를 높이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죽지만 죽기 전에 어두운 하늘을 뚫고 지나가는 한 줄기 빛처럼 통찰과 인식의 빛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빛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우주에 대한 통찰의 빛입니다. 햄릿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세계가 결코 나 밖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각성에 이르게 됩니다. 햄릿은 존재와 무, 삶과 죽음, 실체와 허구, 또 진리와 거짓, 선과 악, 행동과 무의라고 하는 이 이항 대립 사이에서 갈등하고 회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햄릿은 잉글랜드에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온 후에 체념과 초탈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자, 이 인용 구절은 우리가 수업에서도 자세히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반복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법. 죽음이 지금 오면 장차 오지 않을 것이고 장차 아니 올 것이면 지금 올 것이 아닌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올 것이 아닌가. 자, 이 말은 불결한 예감을 느낀 호레이쇼가
레티스와 결투하지 말라고 했을 때 햄릿이 하는 말입니다. 햄릿은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초연하게 관조하며 또 체념합니다. 그리고 이 체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자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햄릿은 마침내 미지의 세계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오셀로는 질투에 기인한 잘못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자살합니다. 오셀로 자신의 각성은 그리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는 질투가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과 열등감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신뢰가 성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관계를 통해 존재 양식과 소유 개념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자각에 우리 독자들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셀로와 이 데스데모나의 관계를 통해 존재 양식과 소유 개념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맥베스는 왕을 시해하고 야심을 이루지만은 그의 삶은 실체 없이 걸어다니는 그림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찬탈한 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맥베스는 실체와 괴리된 권력이나 명예를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한 이에는 비로소 코델리아가 말했던 nothing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진실의 괴리를 인식합니다. 리어는 주위의 불쌍한 인간들의 고통을 직면하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바보들의 거대한 무대에 나온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사는 리어의 깨달음이 드러난 대사입니다. 실존적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은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비극은 역설의 세계입니다. 리어는 맹목의 통찰이란 역설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눈이 머리에만 시만으로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역설이 미친 리어와 눈먼 그로스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헛된 욕망을 버려야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맥베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욕망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 질투와 집착으로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오셀로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햄릿은 마음의 눈으로 현상의 세계 넘어 존재하는 실제를 인식합니다. 패배가 절대로 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잃고도 얻는 그러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코델리아가 드러내듯이 nothing이라는 것은 무의 상태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비워내야 가질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역설을 드러냅니다. 욕망과 집착을 비워내야 우리의 삶을 울리는 공명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일 것입니다. 비극은 고통을 통한 각성과 깨달음의 문학입니다. 비극은 늘 나는 무엇이고 너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의 문제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으로 수렴되고 비극은 고통을 통해서 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을 둘러싼 세상의 실체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은 고통을 통한
각성과 깨달음의 문학입니다. 비극적 주인공 모두 과오를 범하지만은 이 과오를 인지하고 반성하는 순간을 체험하며 좀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각성과 지혜가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에서든 현실에서든 고통을 통한 각성과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높이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반영된 현실의 탐색은 현실의 순응과 동시에 현실의 극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에서 생겨나며 기쁨은 이 욕망의 충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은 우리를 고통과 고뇌로 몰고 갑니다. 고뇌는 욕망의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은 우리가 그것을 연극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 비교적 처연한 입장에서 집착을 버리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인생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 전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아야 하는 그런 이치와도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허구적 현실은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될 때, 이성으로 욕망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감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초탈할 수가 있고 들리는 것으로부터 초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눈앞에 벌어지는 가시적 현상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나의 마음을 보고 듣는 작업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작업은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식의 영역에서 감각적 세계를 떠나서 인식을 하는 작업이 고통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한 인식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출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오래 있으면 점점 사물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고통은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의 실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점점 더 참기가 쉬워지고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그 고통은 사라지고 인식의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리어에게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의 실체와 삶의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리어의 비워내기 과정이 없었다면 공명과 울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에서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이 세상 중심이 되어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인식의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식의 대상보다 인식의 주체인 내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문학은 세상과 인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이런 거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인간 삶을 비춥니다. 나아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재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는 작품 속의 인물이 보여주는 경험을 우리들 자신의 경험과 연관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근본 문제를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가진 거울에 쌓인 먼지들을 닦게 만듭니다. 거울의 먼지는 세월의 먼지, 어떤 현실의 먼지, 일상의 먼지들을 닦아서 좀 더 선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셰익스피어 비극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Memento mori, amor fati. mori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memento,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amor fati, fati라는 것은 운명입니다. amo르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니체가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또 현실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적인 현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라는 이 경구를 셰익스피어와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셰익스피어 비극을 중심으로 한 셰익스피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